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동시에 꺾었던 그 미국이 있습니다. 당시 인구 2억, 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쓰는 초강대국이죠. 그 맞은편에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서 있습니다. 인구 1,000만에 불과한 신생국.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모두가 미국의 압승을 점쳤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70만 명의 미군이 투입됐고 5만 8천 명의 젊은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작은 나라의 정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전설입니다. 같은 적을 상대로 미군의 전과는 9대1, 한국군의 전과는 100대1. 적들이 남긴 교전 수칙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100% 승산 없으면 한국군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도대체 그 정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4년 여름, 베트남 앞바다 통킹만에서 한 척의 미군 구축함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실제였죠. 이때 이틀 뒤 보고된 두 번째 공격. 이건 좀 이상했습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레이더가 뭔가를 잡았다고는 하는데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오작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애매한 사건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아버립니다. 의회는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지구 반대편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미국이 왜 굳이 남의 나라 싸움에 끼어든 걸까요? 당시는 냉전이 절정이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도미노 이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넘어가면 라오스가 넘어가고 라오스가 넘어가면 캄보디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엔 태국, 그 다음엔 동남아시아 전체가 적색으로 물든다는 논리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이어 동남아까지 이룰 수는 없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미국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에 돈을 쏟아붓고 응오딘지엠이라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 재건하라고 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친인척들 배만 불리고 심지어 본인이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불교 국가인 베트남에서 승려들을 탄압하고 학살까지 저질렀습니다. 농민들한테 토지 나눠주는 건 꿈도 못 꾸고 지주들만 챙겨주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틈을 타고 남베트남 내부에서 자생적인 게릴라 조직이 생겨납니다. 부패한 정부를 갈아엎자며 농민들과 손잡은 이들, 우리가 흔히 베트콩이라 부르는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었습니다. 남베트남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쿠데타가 밥 먹듯이 일어나고 1년에 정권이 몇 번씩 바뀌는 무정부 상태가 되자 미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돈만 줘서는 안 되겠다. 직접 군대를 보내야 하나? 그렇게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본격 투입됩니다. 미군 수뇌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이면 금방 끝날 거다. 실제로 폭격기로 융단 폭격을 퍼붓고 헬리콥터로 공중 강습을 펼쳤습니다. 3년 동안 북베트남에 쏟아부은 폭탄이 100만 톤이 넘었습니다. 이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처럼 그냥 쭉 밀고 올라가서 하노이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미군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북이 17도선을 넘어 북진하는 순간 바로 위에 있는 중국과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판이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북쪽 본진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남쪽에 숨어든 베트콩만 잡는 두더지 잡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미군을 미치게 만들었죠. 베트콩의 전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구찌 터널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홈이랑 바구니만 들고 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무려 250km예요. 서울에서 대구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미군이 위에서 폭탄을 퍼부을 때 베트콩은 땅 밑에서 밥 해먹고 작전 짜고 잠자고 다 했습니다. 미군이 군견 4,000마리를 풀어서 입구를 찾으려 하니까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미군 비누를 훔쳐다가 입구에 묻거나 후추를 뿌려서 개들 코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무엇보다 미군을 공포에 떨게 한 건 부비트랩이었습니다. 정글 곳곳에 설치된 대나무창 함정, 밟으면 튀어올라 공중에서 터지는 도약지뢰. 미군 사상자의 12%가 적의 얼굴도 못 보고 이런 함정에 당했습니다. 병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여기가 내 무덤인가 하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부대예요. 전쟁 물자 나를 때 미군은 트럭, 수송기, 헬기 같은 최첨단 장비를 썼잖아요. 그런데 북베트남은 뭘로 엄청난 물자를 남쪽으로 보냈을까요? 자전거였습니다.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안장에도 짐 싣고 핸들에도 대나무 막 덧대서 짐 싣고 사람이 옆에서 잡고 끌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개조한 자전거 한 대에 200에서 400kg을 실었어요. 이 자전거 부대 수만 명이 험준한 호치민 루트를 따라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미군이 위에서 아무리 폭격해도 좁은 산길로 다니는 자전거 행렬은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폭탄으로도 못 끊었습니다. 최첨단 수송 작전이 낡은 자전거한테 물량전에서 밀린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술이 의지를 못 이긴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요? 미군은 정글에 적응도 못하고 베트콩한테 연일 당하기만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1965년 이 답답한 전장에 판도를 뒤집을 군대가 도착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군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BO-12 폭격기도 아니고 최신형 탱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15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베트남에 파병했는데요. 이게 왜 판도를 바꿨을까요? 차이는 경험이었습니다. 미군들은 대부분 징집된 신병들이었어요.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죠. 반면 한국군은 불과 10여 년 전에 3년간 지옥 같은 전쟁을 치른 베테랑들이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그 차이가 숫자로 증명됩니다. 미군이 베트콩과 싸울 때 사상자 교환비가 9대 1이었습니다. 미군 1명 희생될 때 적 9명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한국군은 어땠을까요? 미군 사령부 기록에 따르면 파병 초기부터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글 적응한 후반기엔 100대 1까지 갔어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치른 5만 9천여 번의 작전에서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베트콩들한테 한국군은 적군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이 노획한 베트콩 교전 수칙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대요. 100% 승리 확신 없으면 한국군과의 전투는 무조건 피하라. 한국군은 대부분 태권도 유단자다. 비무장 상태라도 절대 덤비지 마라. 진짜 이 정도였습니다. 한국군이 특히 강했던 건 미군들이 자살 행위라고 꺼렸던 야간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밤이 되면 방어하기 바빴는데 한국군은 밤에 소수정예로 정글 깊숙이 들어가서 베트콩이 올 만한 길목에 숨어 있었어요. 적진 한가운데 고립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한국군은 오히려 이걸 선호했습니다. 미국 하원 국방위원장의 증언이 재미있어요. 미군은 공격받으면 일단 뒤로 물러나서 폭격 지원 요청하는데 포탄 떨어질 때쯤이면 베트콩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대요. 반면 한국군은 총알 날아오는 순간 부대 쪽에서 적 퇴로 차단하고 포위해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한번 들어온 적은 절대 살려보내지 않는다. 이게 한국군 방식이었죠. 미군이 경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군이 수년 동안 수만 발 포탄 쏟아붓고 3천만 달러 쓰고도 못 잡은 베트콩 요새가 있었어요. 여기에 한국 해병대 투입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상황 종료, 적 제압, 아군 피해 미미, 생포한 적 압송. 미군 사령부는 이 무전받고 도대체 우리가 약한 건가, 저들이 괴물인 건가 혼란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짜빈동 전투 아시죠? 70여 명의 한국 해병대원들이 있는 진지에 베트콩 2,500명이 작정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미군은 당연히 한국군 전멸할 거라 생각해서 철수 권유했어요.
그런데 청룡부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원 필요 없다. 폭격이 작전에 방해되니 헬기도 오지 마라. 이렇게 거절하고 5시간 동안 치열한 백병전 벌여서 적 격퇴했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놈들 끝까지 쫓아가서 사살했어요. 이 전투로 부대원 전원 1계급 특진하고 미국 대통령 부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무시무시함 때문에 당시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한국군 주둔지였대요. 베트콩들이 한국군 부대는 아예 피해 다녔거든요. 미군들은 자기 부대에 한국군 있으면 우리 살았다며 안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의 전술 철학이 독특했습니다. 미군은 베트콩 찾아서 죽여라가 목표였는데 최명신 장군은 달랐어요. 그의 철학은 물과 물고기를 분리하라였습니다. 여기서 물은 베트남 주민이고 물고기는 베트콩이죠. 물고기 잡겠다고 물을 다 퍼내거나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베트콩 잡을 때는 가차 없었지만 민간인이 다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격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 베트콩이 숨었는데 안에 민간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미군 매뉴얼대로라면 그냥 수류탄 던지고 화염방사기 쏘면 끝입니다. 그게 아군 피해도 없고 간단하죠. 반면 한국군은 특공대 조직해서 방독면 쓰고 최루탄 터뜨린 뒤 동굴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기치마콩 생포하고 민간인들 무사히 구출해냈어요. 이 사건 지켜본 베트남 주민들이 한국군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하고 마음 열게 된 겁니다. 코보이 지역에선 주민들이 굶주리자 한국군이 직접 댐 만들어서 농사짓게 해줬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군이 한국군의 저 고귀한 정신을 배웠다면 전쟁은 진작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모든 군대가 그렇듯 논란과 비극도 함께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인 파병 용사들은 가난했던 조국 위해 피 흘렸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세계 만방에 한국인의 용맹함을 알린 진정한 전사들이었죠. 한국군이 이렇게 잘 싸워줬음에도 전쟁 전체의 판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군은 숲을 없애겠다며 고엽제 뿌려댔고 비극은 커져만 갔습니다. 1968년 1월 베트남의 설날인 테트 기간에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최후의 발악 같은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른바 구정대공세였죠. 군사적으로는 미군과 한국군이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베트콩은 괴멸적인 타격 입었어요.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는 공산 진영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은 TV 전쟁이었거든요. 미국 대사관 공격받는 장면이 전 세계 안방에 생중계되자 미국 국민들은 이길 수 있다더니 거짓말이었어 하며 분노했고 반전 여론이 들끓게 됩니다. 이 전쟁의 비극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제레미야 데턴이라는 미군 조종사예요. 작전 중 격추되어 북베트남의 악명 높은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이죠. 북베트남은 그를 고문하고 협박해서 TV 인터뷰 자리에 앉혔습니다. 미국의 전쟁이 잘못됐다고 말해라. 우리는 포로를 잘 대우해주고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전 세계로 방송되는 화면 속에서 데턴 중령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좋은 대우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내내 부자연스럽게 눈을 깜빡거렸거든요. 나중에 전문가들이 그 영상 분석해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눈 깜빡임으로 모스부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TURE 고문, 나 지금 고문당하고 있다. 그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눈꺼풀로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이 영상 공개되자 미국 내 여론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결국 미국은 전쟁 지속할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명예로운 철수를 외치며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1913년
파리 평화협정 맺고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합니다. 미국은 떠나면서 남베트남한테 엄청난 양의 무기 쥐어줬어요. 이 정도면 너희 혼자 지킬 수 있지 하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2년 만에 깨집니다. 1975년 북베트남이 총공세 펼치자 남베트남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무기는 많았지만 부패한 정권과 싸울 의지 없는 군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탱크가 사이공 대통령궁 철문 부수고 들어오면서 길고 길었던 전쟁은 공산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전쟁 끝났어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유 찾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행렬, 바로 보트피플이었죠. 조각배 하나에 수십 명에서 100명이 올라타 망망대해로 나섰습니다.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베트남 사람들이 바다 위를 떠돌았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정말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수송함 LST도 철수작전에 투입됐는데 배에는 이미 정원 꽉 채운 피난민이 타고 있었어요. 더 태우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다 위에 작은 쪽배 탄 베트남 사람들이 살려달라며 손 흔드는 걸 발견합니다. 함장은 고민했어요. 태우면 우리도 위험하다. 하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워라, 다 태워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 결국 한국 해군은 물건을 바다에 버려 무게 줄이면서까지 그들을 태웠고 부산으로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의 그리고 생명의 존엄함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냉전의 체스판으로만 봤지만 베트남인들한테는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정글 속에서 우리 파병 용사들은 초인적인 전투력으로 무적 한국군의 신화를 썼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50년 전 그 정글에서 목숨 걸고 싸운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